변호사를 하면서 여기 이집트가 9.2톤인 거 우리나라가 못해서가 아니라 9.2톤은 이거는 FAO 기록이에요. FAO 기록이고 10년 전부터 이집트가 9톤 이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이후로 거의 9톤 넘어갑니다. 이집트는.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늘렸을 때 국가가 받는 부하가 크니까 생산을 못하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 같으면 2톤이에요. 2톤. 근데 이게 2톤과 9톤 사이에 또한 그 갭이 하나 있어요. 저게 실제로 2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부 아프리카에 농지가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세네갈 분들인데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벼 생산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은 북위 12도인 그러니까 이제 그 쾌펜의 기후 분류표에 의하면 사막으로 분류되고 있는 12도인 우리로 말하면 사헬이라고 그래요. 사헬 지대에서 벼를 생산해요. 왜냐하면 강물이 지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로 비는 안 내려요. 비는 한 연간 한 200mm 내리니까 일수가 열흘도 안 돼요. 비 내리는 날수가. 그러니까 강물에 의해서 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10명이면요. 그 아래 그 세네갈의 아래쪽에 보면은 까자망스라고 있어요. 까자망스라는 지역에서는 거기는 비가 많이 와요. 천수답에서 벼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세네갈 경우에 관계답에서 벼를 짓는 사람은 5톤을 생산해요. 천수답에 생산하는 사람은 1톤을 생산해요. 근데 5톤을 생산하는 사람이 한 70%고 1톤 생산하는 사람이 이게 한 30%고 이게 70%면은 합쳐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2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답에서는 요즘은 누구나 다 5톤 이상 생산해요. 문제는 관계답은 면적이 제한적이죠. 관계 시스템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 요즘은 이제 중국도 우리 ODA 펀드를 운영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벼농사의 소출을 늘려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 10년 했습니다. 그 일의 거의 99%가 어디 쪽에 가냐? 관계답을 강가의 면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가의 면에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 델타 지역들. 그런 데서 거기는 관계 시설을 조금만 갖추면, 조금만 돈을 들이면 관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죠. 물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저지대 천수답을 관계답으로 바꿔주는 일이 거의 다였어요. 벼농사를 소출을 늘려주는 길은 저지대 천수답에서 그냥 비가 오면은 논에 물이 차버리고 비가 없으면은 1m만 올라가면 물만 끌어올리면 되는데 물을 못 걸리는 그 델타 해안가 지역, 강유역 지역을 관계답으로 바꿔주니까 소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표에도 봤습니다만 여기 글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저지대 천수답인 경우에는 소출이 2.3톤이었어요. 저 2.3톤을 관계답으로 바꾸면 5.5톤인데 저 5.5톤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이 거의 ODA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한 10년 내로 10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 ODA 프로젝트가 저지대 천수답을 관계답으로 바꾸는 일을 일본 많이 했죠. 일본과 한국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해서 아프리카 쌀 생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문제는 저지대 천수답은 이제 관계답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쌀 수입을 더 이상의 이제 저지대 천수답을 관계답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베냉이 10억 불을 수입했는데 11억 불.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11억 불어치 쌀을 저 나라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의 기준은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70년대로 보면 맞습니다. 60년대까지 넘어가고. 예를 들어 차드 같으면 60년대인데 그러한 나이지리아는 한 80년대 되고 베냉은 한 70년대 되는데 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목표 박정희 대통령 수출 목표가 10억 불이었어요. 베냉 같은 나라가 쌀을 10억 불을 수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는 나이지리아의 그런 밀수 유통 창구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대통령 공약사항이 우리가 쌀을 수입을 안 하게 해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그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관세를
처음에 65% 올렸다가 100%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FOB로 400달러의 쌀을 사가지고 인도 베트남에서 가져와서 그걸 소포장해가지고 판매하면 약 한 2배 반에서 3배 정도의 소비자가가 형성되는데, 관세를 올려버리니까 수입업자들이 이익이 안 남으니까 항구를 맞대고 있는 그 베냉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밀수를 하다 보니까 베냉이라는 나라가 얼토당토와 함께 작년 데이터입니다. 11억 불의 수입을 이게 쌀을 황당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만큼 아프리카가 처한 이 쌀에 대한 니즈가 이 사람들이 수입하는 거, 저희가 이제 그 세네갈 같은 경우도 이제 4억 불을 수입하는데 매년 100만 톤 수입하는 게 줄질 않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식량안보가 쌀을 사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해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라이스 크라이시스가 일어난 해인데, 이때 오페크라고 하는 비슷한 개념의 오레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쌀 경제 협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태국의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쌀값이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소출의 전체적인 글로벌 그러한 생산량은 줄질 않았는데 쌀값이 2배가 뜬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제 쌀 폭동들이 일어났었는데 2008년인데,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아프리카, 특히 서부 아프리카 대통령 공약사항이 쌀 수입을 안 하겠다였어요. 수입을 안 할 길은 자국의 생산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국의 생산이 안 는다는 데 문제 있어요. 그 자국의 생산이 안 느는 이유, 그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는 FAO에서 유명한 자료입니다. 이 녹색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농사를 안 짓는 땅이고요. 노란색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에요. 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나 안 짓는 땅을 6억 헥타르라고 지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6억 헥타르가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천수답에서 1톤은 나오거든요. 천수답에서 1톤 나오면 산술적으로 6억 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짓냐? 기본 영농비가 1000불이에요. 1헥타르에. 그러면은 1헥타르에서 나올 수 있는 벼를 1톤으로 잡으면 서부 아프리카의 벼 1톤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약 6분의 1 정도 합니다. 250불이에요. 그럼 1톤을 생산하면 영농비가 1000불에 750불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에그리컬처라는 게 에그리 비즈니스가 돼야지 농민들이 하지 누가 농사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대표적이고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가 카메룬 친구인데, 카메룬 정부 친구인데 농민들한테 별 가머니서를 다 해요. 비료도 빌려주고 다 빌려줘. 농사를 하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니까. 결국 아프리카에서 천수답은 땅이 모자라서 못하고 관계답은 너무나 많은데 손해가 나서 못하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쌀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는 왜 그 부분에서 왜 그러면 관계답이 부족한 거는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러면 천수답에서 왜 1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혹시 벼가 수생식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벼는 수생식물이 아니에요. 벼가 수생식물이 아닌데 벼를 물에서 키우는 이유는 제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희들도 2004년, 2014년도에 알았어요. 이게 벼가 수생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scientific fact예요. 이건 뭐 누구의 의견도 아닙니다. 문제나 왜 근데 수생식물이 아닌 거를 물에서 키우냐? 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잡초를 말할 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호기성 광엽잡초가 제일 개체수가 많아요. 호기성 광엽잡초가 물이 있으면 생기질 않아요. 근데 물이 있을 때 올라오는 잡초가 예를 들어 피 같은 거라 논에 물 채웠을 때 올라오는 놈을 골라내는 그 작업이 피살이. 그럼 논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푸레기만 생기다가 말아버리고 열매도 거의 안 열려요. 그래서 그럼 천수답에서는 왜 벼가 안 자라는가? 잡초가 올라오고요. 잡초에 의해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뿌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이 천수답에다가 이 땅에다가 벼 알을 심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한 보름 지나면요 벼는 보이지도 않아요. 잡초에 가려서. 저 상태에서는 문제는 그죠. 저 상태에서 비료를 준들 벼가 비료를 먹겠냐고요. 그리고 비료를 뿌려놨는데 비가 내리면은 비료를 흩어버리죠.
그래서 천수답에서는 비료를 줘도 비가 비료를 흩어버리고 논둑이 없으니까,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호기성 강엽 잡초가 개체수로 보게 되면은 한 7, 8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논을 먼저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농사에도 아무 소득이 없는 거죠. 천수답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1톤을 하는 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김을 맸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김 안 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논리죠. 그러면 관계답에서 벼농사를 짓자라는 결론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내렸는데, 문제가 관계답에 문제가 있어요. 쌀 1톤 생산하는데 1kg 생산하는데 쌀 1kg 물이 3톤을 써요. 대한민국 기준에 했을 때. 인도는 5톤을 씁니다. 5,000배. 왜냐하면 단수가 떨어지니까. 이집트는 2톤을 쓴다 그래요. 단수가 높으니까. 하여간 논에는요 1m 50cm를 쌓아야지 벼농사가 수확이 돼요. 엄청난 물이 들어가죠. 그럼 1m 50cm의 물을 논에다가 보내줬는데 실제로 벼가 얼마를 먹냐? 요즘 최근 연구에 의하면 10cm를 먹는데요. 1m 40cm는 낭비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것도 2016년도에. 산소, 동위원소 산소를 측정해서 만들었는데 핵심이 증발하는 거와 땅으로 스며드는 거, 그 다음에 관계시설을 거쳐가지고 논까지 오는 경로에 낭비되어지는 물이 벼가 흡수하는 물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근데 그 벼를 물에서 키우려니까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데 사실은 엄청난 낭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단수가 9톤인데 이집트가 쌀을 수입해요. 이집트가 단수가 9톤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0만 톤을 수입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결론에 관계답 방식은 답이 없다. 그래서 핵심이, 자, 천수답에서 저지대 천수답은 이제 관계답으로 바뀌었으니까 관계답과 우리가 말하는 천수답은 고지대 천수답인데 현재 1톤인 소출을 6톤으로 끌어올려보자. 너무 쉽다. 방식은 생분해 필름 깔자는 거예요. 생분해 필름 1헥타르에 500두리에 가장 싼 벼를 기준했을 때 2톤이면 되죠. 거기에 비료 제대로 주자는 거예요. 비료 NPK 주고 그렇게 해서 250두리면은 뭐 훌륭하게 줄 수 있습니다. 생분해 필름 그러면은 6톤 나오는 거는 저희 6톤을 내본 적은 없어요. 8톤, 9톤을 넘게 내봤지 6톤 내본 적은 없지만 정말로 열악한 경우라고 가정할 때 6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비로 만들 수 있는 벼예요. 비로.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관계답과 두 가지를 관계답과 이제 시드 필름 컬티베이션을 비교했을 때조차 관계답보다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해요. 문제는 관계답은 국가에서 또는 그 원조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데 천수답은 6억 헥타르가 있다니까요. 6억 헥타르에 0.5%만 1%만 있으면 아프리카 중동 쌀 자급자족이 됩니다. 6억 헥타르 중에서 좋은 지역의 땅을, 핵심은 그렇습니다. 열대 사바나, 열대 몬순 지역 비는 충분합니다. 제초와 비료 유실을 막을 수만 있으면 벼농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흑룡강성에서 중국이 쌀을 작년에도 800만 톤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흑룡강성에 벼 생산한 건데 뭐 저희가 맨날 벼농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벼 알이 한 150개 이상 매달린 거거든요. 저 정도 하게 되면 한 9톤, 10톤 나옵니다. 우리나라 보통 한 100개 매달립니다. 공간 저희 50cm 뜁니다. 가까이 붙여놓으면 병이 들어와서. 캘리포니아하고 루이지애나가 동일한 종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기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많은 이유는 캘리포니아는 추운 지역, 고지대죠. 더 그 북위의 높은 지에 그 위도에 있으면서 기후적으로 춥습니다. 청량합니다. 대신 일장이 길어요. 해가 길고 덜 습하니까 병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출이 한 15% 이상 더 나옵니다. 벼농사가 그래서 우리가 습한 지역에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벼는 습하지 않아야지 잘 됩니다. 북해도 우리가 말하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설국이 나오는 그 지역이 그 북해도 농대가 벼농사로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에서도 쌀 제일 잘하죠.
청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벼는 물에서 키우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벼가 수생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벼 뿌리가 산소에 노출될 때 뿌리 발육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호기성 상태의 토양 미생물 상태가 현기성 물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발달해서 영양분이 훨씬 풍부합니다. 그래서 벼가 건답에서 잘 자랍니다. 이거는 금년에 여주에서 저희가 사진 찍으려고 키운 거죠. 백 회장님 논에서. 여기는 뭐 그냥 저희 그냥 이렇게 벼 자랍니다. 비닐막 분해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파일 드릴게요. 작년에 중국 하북성에서 중국 농업부에서 이건 공동연구 제의가 들어와서 여기가 7헥타르입니다. 2만 평을 깔았습니다. 밀밭을 한 서너 개를 허물었죠. 허물고 컴바인 들어갈 때 컴바인 하시는 분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니까. 그러니까 벼농사하고 밀농사하고 벼농사, 밀농사, 옥수수 차이가 뭐냐면 옥수수는 기계화 가능한데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논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가두려고 뚝을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농장 비행기에서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땅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절대 원형이 아닙니다. 그게 사방 1km짜리가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게 밀이나 옥수 재배할 때 결국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피벗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밀이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식인데 논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논둑은 반드시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농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평평하게 만들어서 물을 채워야 되니까 결국 단지가 미국도 1200평이죠. 1에이커. 1에이커를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200평. 큰 게 그 정도고 현대소산농장에 2헥타르짜리를 만들어 봤는데 바람 불면 저 위쪽과 아래쪽에 그 물 높이가 20cm 이상 납니다. 바람 불게 될 때. 그래서 균평 잡기 너무 어렵습니다. 물이 없으면 호기성 잡초가 우점하기 때문에 제초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논둑을 허물 수 있습니다. 벼는 수생식물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농사하는 방식은 이런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씨앗 붙이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깔아버리는 거죠. 이 필름을 씨앗 필름에 부르고 씨앗 필름을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목요일서부터 씨앗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옥천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붙일 거고 저희가 어렵게 아프리카 종자도 구해서 여기서 필름을 붙여서 저희가 짐바브웨, 카메룬,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세네갈 그렇게 지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히 뵙자고 한 게 필요를 느끼신지에 대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우선 손으로 깔긴 하겠지만 필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게 되면은 필름 깔고 흙 덮기 전에 물을 뿌립니다. 땅에다가. 이 핵심 원리가 뭐냐면은 필름을 깔고 반드시 그 위를 흙을 덮어서 여기 구멍에 발화를 위한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구멍에 흙을 덮어서 이 아래를 온실로 만들면은 생나라 벽시가 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피복할 때 땅에다 미리 물을 뿌립니다. 피복기가 물을 뿌리면서 깝니다. 저희도 필름을 깔고 위에 흙을 안 덮어놓으면요. 이 아래 물이 흥건하게 있다 하더라도 얘가 발화를 안 해요. 바람에 의해서 얘가 뿔질 않습니다. 흙을 덮으면 발화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깔 때 여기 관수 피복기라고 물을 뿌리면서 흙을 덮어버리는 그런 장비를 갖고 깔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옆에 물자동차가 우리가 소방차가 따라가면서 바닥에 물을 뿌려주고 한꺼번에 24조를 6m를 깔아버리는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료는 피복할 때 점적 우리가 측조 시비할 수도 있고 생분해 필름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그 우리나라 기술을, 저희의 그 기술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섞어찌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솔루션들을 씨앗 필름 컨셉에 맞춰가지고 다 붙이는데, 요번에는 저희가 서울농대 나오신 분들이 만나봤더니, 누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수원 서둔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그 우리가 말하는 완효성 비료인데, 이제 컨트롤드 릴리즈 퍼틀라이저라고도 하고 슬로우 릴리즈 퍼틀라이저라고 하는데, 이제 SRF에 가깝습니다. 한꺼번에 비료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쓰는 비료를 톤당 저희가 한 150불 정도에 쓸 수 있는 비료를 구해봤더니, 질소비를 구해봤더니, 뿌리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다 땅에서 흡수돼 버려가지고, 벼가 자라는 작물 기간 한 8, 90일은 필요한데, 쓸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과정에 수원에 있는 업체를 만났더니, 자기네들은 80일 동안 슬로우 릴리즈 한다 해서 그거를 테스트 해봤더니 훌륭합니다. 저희가 이 중국에서 했던 것이 그 완효성 비료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그러한 비료는 아예 필름 만들 때 붙여버려요. 비료를 필름에다 붙여버리고 깔면 되죠. 그런 식의 그 솔루션을 가져가니까 비료나 생분해 필름 이런 거는 이미 검증되어 저 업체 거를 저희가 씨앗 필름에 결합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난이도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들을 이게 컨버전스 한 것 뿐입니다.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종자입니다. 아까 미국에 계신 그 박사님이 육종하셨다는데, 김필주 박사님이, 이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에 이 정도까지 벗어났을 때는 벼 알수가 몇 개냐면 600개를 넘습니다. 이게. 근데 황 박사님 잘 이해 못하시겠습니다만, 벼알이 보통 몇 개 열리냐면요, 120개 열리면 잘 됐다 그래요. 이 벼알 수가 600개예요. A4를 벗어날 정도로 저 정도 했을 때는 정말로 말병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중국 농업부랑 저희가 한 건데, 벼 키가 1m 70입니다. 우리나라는 80cm입니다. 1m 70짜리 벼이고, 벼 하나에 한 주에서 우리가 평당 50주를 심고, 한 주에서 이삭이 20개가 올라오는데, 20개가 올라온 거에 각각에 열리는 벼 알수를 600개로 계산하면은, 한 산술 계산하게 되면 한 40톤 됩니다. 1헥타르에.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럼 1헥타르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천수답에서 1톤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기준하게 되면 40톤인데 40톤 다 지워버리고 10톤만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계획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형 근데 이거 안 보여드렸지? 나중에 얘기만 들었었지, 먼저 그러니까 말은. 이게 이거 내가 찍은 거야. 예. 갈대하고 이게 A4 위에다가 찍어놓은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필름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중국은 하이브리드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류엘룽핑 같은 사람은 하이브리드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 잡교벼라고 해요. 자쪼 따오라고 하는데, 잡교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본입니다. 모본은 벼에, 부본은 이건 갈대유의 하나입니다. 가지고 만든 거고, 저희가 아프리카에 쌀 자급자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솔루션은 그렇습니다. 좋은 품종 가져가자. 그리고 비료 제대로 넣자. 그리고 생분해 필름으로 관계시설을 대신하자.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프리카 종자는 대부분 조생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생종은 한 3개월에 우리가 다 키워서 추수하는데, 그러한 조생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출이 6톤은 충분하고요. 우리나라 호품 같은 경우는 한 8톤은 개런티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톤 나와서
불합시켰던 품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하이브리드는 10톤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6톤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기후를 보면은 비가 오는 시기가 한 5개월을 내리는 그러한 그 사바나 기후에서는 3개월짜리 종자를 추수했을 때는 추수 이후에 포스트 하베스트가 문제가 큽니다. 벼 말리기가 어려워요. 그럴 거를 대비하면 차라리 5개월 동안 자랄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갖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비가 내리는 패턴과 그 온도, 그런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벼 종자를 하나는 5개월짜리, 4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농사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렇게 했을 때 1헥타르에 6톤 이상을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한다. 6톤 이상은 관계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비료 집어넣으니까. 이집트에서 쌀을 9톤 이상 만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좋은 종자에 좋은 비료를 물속에서 키웠으니까. 우리는 생분해 필름에 좋은 종자와 좋은 비료를 쓸 거니까. 그리고 벼가 수생식물이 아니니까 이집트보다 많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나 논란 피하기 위해 9톤 얘기 안 할게. 6톤만 한다라고 말을 한 것 뿐입니다. 6톤만 나온다고 했을 때 코스트 이펙티브 하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죠. 농민들이 돈을 버니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아프리카의 쌀 자급자족은 너무 쉽습니다. 이거 그냥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냥 이런 땅들은 무수히 많은데 끝없는 평원입니다. 이런 땅. 여기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 농사하자 그러면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누가 붙이나? 그리고 저 돈은 어딨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한 NGO 내지 교계를 통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을 도입해보자는 겁니다. 씨앗 붙은 필름을 빌려주자는 겁니다. 씨앗 붙은 필름을 빌려줘서 6톤 이상을 생산하면 8톤을 생산하면은 생분해 필름값 2톤과 비료값 1톤을 갚고 3톤은 너가 가져라. 5톤을 만들면 5톤을 가져라.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한 10톤 나왔으면 8톤을 가져라는 거죠. 결국 농민들이 돈을 벌게 하는 비전을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은 저렇게 비어있는 저 많은 천수답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얘기죠. 비료, 아프리카에서는 퇴비 구하기 어렵습니다.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은 특히 무슬림들이 많은데 돼지 구하기 어렵습니다. 돼지 똥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퇴비 작업이. 그래서 좋은 비료를 쓰자는 겁니다. 좋은 비료를 써서 수확을 최대한 낼 수 있는 품종을 가지고 거기에 우기 패턴에 맞게끔 농사를 짓자는 거죠. 이런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육묘장 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농협이라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육묘 이양 작업을 국가가 대신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 빌려주고 추수해서 그것을 정산합니다. 그런 작업을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의 아프리카에서 씨앗 필름 뱅크를 운영해보자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예를 세네갈을 가지고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네갈은 2017년, 2011년 이후를 긁어봤는데 100만 톤 이상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쌀 생산량 계속 늘어납니다. 40만 톤에서 90만 톤까지 늘어났느라 90만 톤까지 생산한 그 해에도 100만 톤을 수입합니다. 소비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 소비가 늘고 인구도 늘고 방법은 6톤 이상 생산한다면은 천수답 25만 헥타르만 있으면은 벼를 150만 톤 생산할 수 있습니다. 벼 150만 톤은 쌀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쌀 100만 톤을 생산하는 것보단 그럼 벼 150만 톤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분해 필름 쌀 수입하는 생분해 필름과 비료를 수입하는 비용은 쌀 수입하는 비용의 반도 안 합니다. 반밖에 안 합니다. 벽시만 붙이는 기계는 이거는 티끌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계 한 대가 2000헥타르를 붙입니다. 600만 평을 붙이는 기계인데 지금 저희는 12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저것은 산술 계산할 때 그냥 거의 10% 이내로 떨어져 버립니다. 핵심은 생분해 필름과 비료를 수입하더라도 그 나머지 돈으로 농민들을 돈을 줘서
그 수입하는 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자는 논리가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네갈의 지도를 하나 띄워놨는데 세네갈에 여기가 강우량이 400mm고 위도를 1도 내려갈 때마다 강우량이 2도씩 올라갑니다. 강우량이 200mm씩 올라갑니다. 현재 이 서부 아프리카 패턴은. 그래서 여기 강우량이 600mm 선 아래에서 천수답에서 벼를 생산을 하고 현재는 지금 위도가 12도인 지역에서 강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 천수답에서 벼농사를 하라는 겁니다. 땅은 무한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콜다나 그다음에 지갱시와 지역이면은 충분히 그리고 그러한 그 해수면도 그 해발 고도도 20m 이내에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벼농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패턴은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생루이 지역이라는 현재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나 세네갈 강이 지나가서 벼농사를 하는 곳인데 실제로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벼농사를 못하지만 만약에 이런 생루이 지역 같이 관계시설이 충분하다면 강물이 지나간다면 여기다가 하이브리드를 4개월씩 적산온도가 하이브리드 적산온도가 3000도입니다. 4개월이면 3000도를 넘어갑니다. 그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이모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5톤 나오고 있는 거에 하이브리드 이모작을 하게 되면 같은 농경지에서는 적어도 3배 이상 20톤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톤 이상은 나오는 거는 하이브리드 품종의 비료를 쓴다면은 관계답에서는 10톤 넘어가는 거는 현재는 뭐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런 생루이 지역 같은 관계답이 현재 관계답에서는 품종과 비료를 바꿔서 다수확을 하게 만들고 카올락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는 3개월 강수량이 500mm인데 500mm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은 결국 이 3개월 동안은 안정적으로 벼를 재배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 그 조생종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네리카라는 품종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짓고 그 아래 좀 더 아래 콜다라는 지역은 비가 한 4개월 이상 옵니다.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와 우리나라 중만생종 호품과 그다음에 네리카를 모두 심어서 네리카 같은 경우는 심었을 때는 수확할 때 비를 맞을 경우가 많아서 이 수확 후 관리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건조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벼가 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럴 때는 중만생종과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4개월 동안 벼를 키운다면 훨씬 소출도 많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벼농사를 점적 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그 기후와 그리고 이 품종이 갖는 그러한 적산 온도를 감안해서 기후에 적합한 걸 골라서 최상의 비료를 사용한다면 아프리카 쌀 자급자족인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뵙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핵심이 저희가 곧 아프리카의 씨앗을 생산할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떤 수요라든지 그걸 보고 저희가 의견을 여쭙고 저희가 세네갈 갈 거와 차드 갈 거, 카메룬 갈 거, 나이지리아, 짐바브웨까지는 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은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갖고 지난해 이제 공적 개발 원조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금액이 ODA가 OECD 국가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ODA 펀드 총 금액이 약 한 2천억 불 정도, 2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500억 불이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프리카 들어간 것 중에 농업 생산에 사용된 게 10% 한 5억 불, 50억 불 정도가 5조 정도가 쓰여졌는데 결국 농사 시스템을 갖춰주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들어갔으나 아프리카가 쌀을 수입을 멈출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지 저희가 대한민국 코이카 또는 미국의 USAID와 함께 이 솔루션을 보급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하드웨어, 씨앗 필름 뱅크를 건설하는 비용은 그러한 고정비는 그러한 그 ODA 펀드를 이용해서 짓고
그다음에 그 경상비, 생분해 필름과 비료 사는 거는 결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그 이상의 경제성을 만족하니까 그건 결국 맨 처음에 시드머니만 있으면은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제성을 코스트 이펙티브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ODA 프로그램으로 좀 추천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교계 또는 저희가 지금 차드 진행하는 거는 이랜드 쪽에서 도와줘서 이랜드가 이제 그 아시안 미션 이런 조직이 있어서 많이 그런 도네이션 하시니까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 북한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아주 웰컴이죠. 저희 북한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양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자리를 피했죠. 그건 만남 법 위반인데 북한 같은 경우가 벼농사 못하는 이유 비료와 물 부족입니다. 그건 너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근데 비료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 그건 가장 치명적일 수 있고 비료가 들어가더라도 관계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곡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황해도라든지 그러한 지역 쪽에 지금 가뭄은 유명하죠. 그래서 해주 평야 이런 쪽에 그러한 곳에 저희가 이 시아필름 직파를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쌀을 증산하는 방식은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쌀을 증산하는 방식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게 정밀농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검증하게 되면은 결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루븐바에 있는 콩고 대학에서 농업대학을 정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는데 콩고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 좋습니다. 예. 한국에서 제일 좋은 벼농사 지역을 따지라 볼 수 있습니다. 왜 루븐바시가 좋죠? 거기가 지대가 높아요. 네. 지대가 높아서 청량해요. 청량해서 해발로 보면 1000m 그 이상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콩고는 말 그대로 이제 트로피컬 레인 포레스트와 트로피컬 사바나 지역이 겹쳐져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오면은 벼를 수확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바나는 돼야 되는데 사바나 지역을 갖추면서도 비가 내리는 패턴이 상당히 그 벼를 말리고 그다음에 피복하는 기간 동안은 벼가 내리지 말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위치적으로 그 잠비아랑 인접한 그 루븐바시가 상당히 적합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투자한다거나 한다면은 좀 어떻게 가능하고 기계가 어느 정도 값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시아필름 센터 하나를 만드는 거를 저희는 교계나 NGO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마라. 시아필름 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종자를 뿌리던 방식에서 시아필름에 종자와 벽시가 붙어있는 필름을 깔게 해라. 비료와 종자를 붙여서 깔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 혜택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럼 교계가 센터를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사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은. 둘 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예. 그 건물을 지어서 하는 일이 교육입니다. 교육과 씨앗을 붙이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종자와 비료에 대한 교육도 해줘야 되고 병이 들어왔을 때 대처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농업 시스템을 저희들은 씨앗 필름 뱅크라고 부르는데 씨앗 필름 뱅크를 운영해서 거기서 농민들한테 빌려주고 자기가 수확한 벼를 다시 벼를 필요한 경우에 벼도 수확해서 도정하는 일도 그 씨앗 필름 뱅크에서 해야 됩니다. 그 센터가 필요한 거죠. 지금 평양과기대나 그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루븐바시에 있는 그런 자유대학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농가대학을 세우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 식량이 굉장히 이제 모자라서 그 나름대로 농업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적용을 하려면은 먼저 센터를 짓고 이런 기계가 있으면은
어떻게 농가대학에 그 도움이 됩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요? 콩고 쌀 수입합니다. 수입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가 식량 수입하는 것처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푸드 시큐리티 문제는 가장 국가에서 아픈 부분입니다. 그게 국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국민들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쌀부터 수입을 대체해 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쌀이 된다면 무언들 안 되겠습니까?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벼농사가 된다면 나머지는 고민도 안 해도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입맛이 과거에 먹던 것을 먹지 않습니다. 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또한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까? 똑같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런 농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디오피아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많이 원조가 가 있고 벼농사도 우리나라의 코이카에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는 가장 많이 벼농사가 생산량이 늘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디오피아도 한번 보시면은 이디오피아는 쌀 생산이 많이 개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억 불 가까운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경제 규모에서 2억 불이라는 건 1억 8,5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아픈 무척 큽니다. 수입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더욱더 쌀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특히 이디오피아가 지금 큰 댐을 짓고 있는데, 엄청난 댐을 짓고 있어서 전력 생산과 이런 농업용수로 좀 쓰고자 하는데 결국 벼농사만큼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농사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무척 큰 이득이 될 겁니다. 북한은 얼마나 이렇게 수입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쌀을 안 하고 강냉이를 하죠. 쌀 살 돈이 없지 뭐. 쌀은 비싸니까 그 3분의 1 가격인 옥수수를 사옵니다. 그래서 뭐 금년에도 50만 톤 이상은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그 WFP에서 발표한 65만 톤 발표한 걸 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걸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이 기계를 활용한다면은 무리 없이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비료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필름에 붙여가지고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경작하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이 전에도 나오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아닐 겁니다. 저일 겁니다. 아, 저희 10년 전부터 저희가 한 거고, 이게 핵심이 그겁니다. 비료 재배하는 비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하자는 겁니다. 비가 안 올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뭄이 들었을 경우. 그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럼 그걸 비가 안 왔을 경우 가뭄이 들은 데는 이런 방법을 두 가지 어려운데. 예. 첫째, 지구에서 내리는 비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 필름을 깔아놓으면 필름을 깔 때 이 방식이 물을 뿌립니다. 핵심 농사법이, 이 농사법이 그냥 필름을 까는 게 아니고 농사법이 물통입니다. 물통. 얘가 필름을 깔고 필름 아래 물통에서 물을 쭉 흙을 덮을 때 필름 아래 물을 많이 뿌려줍니다. 필름 아래 물을 뿌려서 이 물이 약 한 달간 비가 올 때까지 보습을 해주면서 벼가 발아에서 싹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줍니다. 한 달 이내 비가 안 오면 그건 관수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패턴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한 달 이내 6월달 이내에 비가 안 온다, 그렇다면 이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패닉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비가 온다, 그러면은 6월 초 내지는 5월 말에 필름을 깔면서 비료를 집어넣고 필름을 깔면서 동시에 물을 흠뻑
땅을 적셔서 그 위를 흙으로 필름을 덮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놓으면 필름 아래에 물이 한 달을 유지하면서 습기를 유지하면서 벼가 싹이 올라오고 죽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비를 만나는 것이 이 농사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법이 가장 적합한 곳은 열대 사바나 열대 몬순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고 이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서울과 그러한 그 기후 패턴이 비슷하다면 6, 7, 8, 3개월 동안에 500mm 이상 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벼농사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 센터를 만들고 이런 기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씨앗 붙이는 기계는 12만 불이고 이 까는 기계는 이거는 현지에서 로터리를 만드는 거를 면허 생산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특허가 있는데 이거를 그 지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거의 다 용접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만들고 핵심이 북한을 예를 들어 드시면은 비료입니다. 비료가 이게 질소 비료인데 이게 완효성 비료, 슬로우 릴리즈 퍼틸라이저가 제가 성분이 NPK가 29.65짜리 비료를 쓰는데 비료 질소 성분이 29짜리인 상당히 그래서 질소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 정부와 당국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저희가 생분해 필름에 비료를 붙인다는 조건에서는 비료를 생분해 필름에 질소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질소를 모아서 다시 중합을 시키면은 그 안에서 그러한 폭발 성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때문에 질소를 못 들어가게 하는 비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센터를 짓는 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건 뭐 하드웨어 그러니까 씨앗 붙이는 기계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센터는 건물은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얼만큼 크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 학교를 운영할 것이냐, 창고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도정 설비를 갖출 것이냐, 교육 시스템과 도정 설비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게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검증이 많이 됐습니까? 저희는 차드에서 이걸 했었고요. 차드가 어디죠?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였습니다.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차드에서 중앙아프리카 위에 왼쪽 카메룬 오른쪽 이디오피아 수단 있는 그 지역입니다. 충분히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임상 실험을 충분히 했다 이거죠. 아프리카 중국에서는 이것은 아프리카는 사막에서도 연구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게 사막에서도 벼를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벼가 수생식물이 아니라 옥수수밭 했다는 건? 이거 지금 내문고 옥수수밭인데 거의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황사 바람이 여기서 날아옵니다. 어디 필름을 까는 작업인가요? 예, 필름을 깔면서 이 물관을 집어넣습니다. 덮어주는 거죠. 이거는 점적 관수로 하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점적 관수를 이용하면 벼 재배가 가능합니다. 사막에서도. 아니 그래도 해도라도 한 달 이내에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사막에서. 점적 관수인 경우는 비가 안 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저 필름 사이사이에 관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물관입니다. 네, 그 물관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는 비가 전혀 안 내려도 벼농사 가능합니다. 아니 저게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고 한다면 한 달 이내에 비가 안 왔을 때 다시 물을 다시 재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재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적 관수를 이용하면은 아니 뭐 논점이 다른데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서도 벼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정도는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달에 비가 안 오면은 벼농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의 경제가 다 문제가 됩니다. 점적 관수가 뭐죠?
그 드립 이러게이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네기브 사막에서 오렌지를 키우는 방식이 불방울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관에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한 곳에 수도 연결을 해놓으면은 쫙 다 물이 이제 파이프 타고 가가지고 사막에서 벼 조금씩 키우는 나는 거죠. 방식은 물방울식으로 계속 주는 그건 그냥 네게브 사막에서 이스라엘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밭농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예.